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도희입니다. 매주 목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정치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오늘은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왜 이렇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죠? 네, 일단 김도희 앵커 변호사님이랑 이제 일정이 안 맞아서 제가 되게 보고 싶었어요. 아유, 저도 네. 그랬습니다. 네, 오늘도 또 예리하고 날카로운 네. 시선이 담긴 정치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도 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생 코멘트 시작합니다. 요즘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말이 무엇인지 그 말이 나오게 된 배경과 의미를 짚어보는 순서인데요. 지금 가장 핫한 정치 분야 생생 코멘트는 어떤 말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통일이 인생 목표라더니 네, 실루엣이 굉장히 익숙한 분입니다. 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통일 포기 발언으로 지금 정치권 논쟁이 뜨거운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 순방을 마치고 돌아와서 주재한 첫 국무회의에서 이 두 국가론을 좀 비판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일단 임종석 전 실장이 우리 통일하지 맙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상당한 충격파를 정치권에 던져준 부분이 있죠. 일단 설명을 들어보면 학계에서는 이미 통일이란 게 너무 관성적이고 계속 반복적으로 당위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그냥 두 개의 국가를 그냥 현 시점이 그 형태는 가까우니까 유지를 하자라고 학계에서는 논의가 이제 정전부터 있기는 했었지만 이걸 이제 박지원 의원이 이야기한 대로 현역 정치인이 언급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자가 언급은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사실 정치인이 그러기에는 또 부적절했다는 그런 비판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그 연설 전문을 들었던 또 뭐 취재 기자들이 보도한 내용 등을 보면 진짜 평화를 위한 제언이라서 말 그대로 정말 어떤 관성처럼 굳어져 버린 통일론을 그냥 당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지금 본인이 이제 젊은 세대들이랑 이야기해봤을 때도 통일이라는 게 굉장히 좀 멀리 와버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저희가 국민들이 남북 평화 체제를 구축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거의 전 국민이 다 동의가 되는데 통일론이 거기 전선이 하나가 그어지는 순간 너무 많은 일단 이해관계 뭐 다 다른 입장들을 견지하니까 분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마 이제 박지원 의원도 냉소적 접근하면 안 된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지금 이제 보수 정부 들어서는 통일을 지향한다고 원론적으로 언급은 하지만 뭐 전쟁 불사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전쟁까지 불사하면서 이게 사실 흡사 통일론이 윤석열 정부의 8.15 독트린 내용이거든요. 그럼 그럴 거면 이제 우리도 희생을 좀 감내해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 현실을 좀 제대로 인지하자라는 취지였지만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도 좀 결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당연히 통일을 지향해야 된다는 입장. 민주당에서도 좀 설왕설래가 있었죠. 그런데 이 부분도 민주당의 당원 당규에 좀 위배되는 부분이 있고 헌법 3조인가요? 거기에는 한반도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돼 있잖아요. 그 북한도 사실 우리 영토로 당연하죠. 보고 있는데 이 헌법과도 좀 맞습니다. 맞지 않는다는 또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임종석 전 실장도 이게 이제 개헌과도 연관된 논의라는 건 인지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말 그대로 정말 개헌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딱 이제 그 군사 분계선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나눌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게 좀 아기가 안 맞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대통령도 좀 비판을 하고 나선 그런 맥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여권은 뭐 물론이고 야권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또 특히 이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면 이게 뭐 설득할지언정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동조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는데 이게 약간 뭐 아까 이제 말씀해주신 것으로는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과도 좀 결이 다르다고는 했지만 좀 친명 친문 간에서도 좀 갈등이 좀 이렇게 불거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싶게,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사실
임종석 전 실장이 이 던진 부분에 대해서 김민석 최고위원도 이제 서울대 총학생회장이었고 임종석 전 실장 이제 한양대 총학생회장 같이 이제 같은 시대에 이른바 이제 운동권 출신들인데 네, 어느 신문에서는 운동권 두 아이돌 뭐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한간에는 김민석 서울대 총학생회장 시절에 그 인근 여고생들이 약간 연예인들 사진 이렇게 책갈피로 쓰듯이 했었다라는 뭐 설도 있으니까요. 뭐 임종석 전 실장 뭐 여장을 하고 다녔다. 뭐 이래서 뭐 인물이 되게 부각되기도 했던 정말 아이돌 같은 인물들인 거죠. 그런데 임종석 전 실장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입장은 좀 확고한 것 같습니다. 헌법을 고칠 수도 없고 민주당의 당원 당규와도 좀 배치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김민석 최고가 이거 북한의 입장을 동조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북한이 올 초에 이제는 이제 남조선이라고 항상 칭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북조선과 남조선, 그러니까 하나의 몸통인데 이게 지금 나눠져 있다라는 전제에서 그런 용어를 썼는데 이제 대한민국이라고 하면서 완전 적국으로 우린 두 개의 국가다라고 또 표방을 했거든요. 그래서 평화 체제를 했던 부분을 다 지우고 그래서 북한 주민들도 상당히 좀 놀라웠다라는 그런 진술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이거 북한의 입장을 그럼 동조하는 거냐? 북한이 이렇게 나올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의 국가 지향해야 된다. 이런 입장으로 좀 직격을 한 부분이 있고 아무래도 친문 그리고 뭐 친명 이래서 갈등이란 게 아주 없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지금 외부에 이제 검찰 수사를 둘러싸고 이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검찰 수사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내는 TF도 막 만들고 그 일원들이 같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이러면서 아 이제 친문 친명이 또 연대하는 듯한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움직임이. 맞습니다. 그런데 전 정부의 아주 핵심적이고 상징적인 인사가 일단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다른 이런 기치를 들고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거 뭔가 또 달라지는 거 아니야? 이게 갈등의 또 조짐이나 기류로 번지는 거 아니야?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대를 하는 듯한 그런 움직임이 있는 이런 시기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왜 이러한 말을 했을까도 사실 좀 궁금하지만 또 이제 이렇게 논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그러한 뜻을 굽히지 않고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통일 인식이 최악이라면서 평화적 두 국가론을 재차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도 좀 궁금해지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임종석 전 실장이 좀 담지하고 있는 상징성 때문에 더 여파가 큰 것 같은데 본인이 전대협 의장이고 이럴 때 임수경 씨를 북한에 보냈었죠. 그리고 평생을 어떻게 보면은 통일운동에 매진했던 분인 거예요. 본인이 그걸로 국회 입성도 했었던 거고 정치적 디딤돌로 삼았던 건데 통일을 하지 말자고 하니까 그 간극이 너무 커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 문제의식의 전제에는 본인도 이제 여러 이게 파급 효과가 있다 보니까 언론 인터뷰도 추가로 하기도 했고 본인 입장을 별도로 또 밝히기도 했는데 이 정부의 통일론과 관련한 문제의식을 대단히 강력하게 드러내는 것 같아요. 지금 통일은 너무 요원한 일이 돼버리지 않았냐. 특히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윤석열 정부는 이른바 8.15 독트린이라고 해서 북한을 자유민주 시민으로 이제 주민들을 만들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흡수 통일론을 사실 천명을 했어요. 그러면 흡수 통일론이라는 건 북한은 당연하지만 국가를 잃는 거잖아요. 완전히 이제 대한민국의 흡수 병합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 북한은 기본적으로 정상국가가 아니에요. 3대 세습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비정상적인 여러 것들을 가동을 해서 유지를 해왔기 때문에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렇게 유인하기 위해서도 이런 뭐 흡수 통일이나 이런 거는 좀 전략적으로 하나의 화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정부는 통일을 지향한다라고 하지만 통일부 인원도 조금 이제 뭐 좀 개편이 있기도 했고요. 그리고 사실 흡수 통일이란 걸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차라리 정말 통일이 안 된다는 걸 인정하고 접근을 해보자라는 좀 대안을 제시했다는 본인의 입장을 좀 굽히진 않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북한 입장 아니냐, 이거 민주당 입장 정확히 밝혀라라고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이건 당론이라고 당연히 할 수도 없고 민주당이 통일을 지향한다는 건 이른바 뭐 노무현 DJ의 정신을 계승하는 그 차원에서도 영속성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라는 걸 좀 분명히 밝히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평화적 두 국가론 계속해서 이제 후폭풍이 이어질지 뭐 이념적 좀 정쟁으로 번져가는 모습인데 어느 수순에서 좀 멈출지는 잘 모르겠지만 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생생 코멘트 만나보시죠. 호남의 국힘. 이건 어떤 이유에서 나온 말일까요?
네,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지금 야권에서는 경쟁이 좀 격화되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조국 혁신당의 황현선 사무총장이 민주당을 가리켜서 호남의 국민의힘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건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인가요? 왜냐하면 조국 혁신당이 진짜 이번 재보궐이 네 군데에서 이뤄지고 네네. 교육감 선거를 빼고서는요. 인천 네. 강화, 부산 금정, 그리고 영광, 곡성 이렇게 네네네. 이루어지는데 영광, 곡성에 그야말로 사활을 걸고 있어요. 네네. 조국 혁신당. 지금 이제 월세살이 한다고 맞습니다. 내려가서 그러고 예, 있죠. 숙식 선거 운동이라고 해서 뭐 이른바 몸빼 바지를 입고 조국 대표가 네. 뭐 농사일을 거들고 거기에 네. 지원 사격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민주당도 질세라 박지원 선대위원장을 최고령이고 최다선 의원이에요. 네네. 호남에 굉장히 또 이 기반이 단단하고 굉장히 맞불을 놓고 있고 신경전도 대단히 가열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선택을 조국 혁신당이 하고 있냐면 조국 혁신당이 이른바 지민 비조라고 해서 총선 때 네. 호남에서 지역구 득표율이 상당히 높았어요. 유의미했었죠. 그리고 조국 혁신당도 이제 한 번으로 끝나는 정당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성을 가지려면 지역 기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방선거 등을 치렀을 때 어떻게든 이 인물들을 영입해가지고 승리를 시켜야 돼요. 그 하나의 디딤돌로 생각하는 게 영광, 곡성 선거라고 보는 거예요. 네네. 호남이란 상징성이 있고 여기에 텃밭,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균열을 내면은 우리에게 승산이 있다. 그리고 호남을 이제 하나의 거점으로 해서 전국 정당으로 거듭나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기맹주로서 호남에서 자리매김하고 있었는데 그걸 탈환을 조국 혁신당에 뺏긴다. 한 자리고 이게 기초자치단체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징성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또 달려가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서로 신경전을 가열하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조국 혁신당은 민주당을 공격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당신들은 호남에서 깃발만 꽂으면 됐으니까 지금까지 뭘 했냐 고인물이다 뭐 썩은 물이다 뭐 이런 취지예요. 지금까지 이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맞습니다. 그냥 당선이 되지 않았냐 네. 이런 취지였군요. 그러니까 호남에서 국민의힘 같은 존재이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이른바 영남에서도 깃발만 꽂으면 뭐 다 된다라고 하니까 그런 존재로 군림해왔던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영광이라는 곳은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무소속과 민주당 인사들이 번갈아 가면서 또 이게 승리를 했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에 완전히 뭐 100% 되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기는 없는데요. 일단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은 또 민주당 출신입니다. 그렇다 네네. 보니까 더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형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민주당에 상당히 오래 몸을 담았던 맞습니다. 인물인데 이렇게까지 말했던 데는 뭐 어떤 뭐 의도라든지 그런 게 있었을까요? 조국혁신당의 기로에 좀 서 있는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조국혁신당의 면면들을 보면 민주당과 무관한 인사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정치 일선에서 다 했던 분들은 진보 진영으로 묶이는 분들이기 때문에 민주당 출신 인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후보 중에서도 민주당이었다가 맞아요. 나가서 지금 탈당해가지고 탈당해서 가 간 그러니까 후보도 더 있죠. 또 신경전이 가열되는 네. 건데 그러니까 이제 조국 혁신당은 말 그대로서도 조국 대표의 상징성을 배제하고 그 당을 설명할 길이 사실 지금으로서는 없습니다. 근데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에 계류 중인 또 사법 네. 리스크가 있어요. 네. 심지어 일단 항소심 단계에서는 실형 2년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네. 대법원에서 완전히 무죄로 바뀌지 않는 이상 양형을 다투는 절차는 아니다 보니까요. 10년 이상이 아닌 이상. 그러면 구속 수감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걸 전제하고 조국 대표도 인터뷰를 합니다. 만약에 내가 구속 수감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된다면 뭐 당원 배가 운동을 할 것이고 더 뭐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다. 그러면 조국이 빠진 조국혁신당이 살아남기 위해선 최소한 기초자치단체장이든 어디든 이 인사들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인들을. 네. 그리고 영광이란 곳은 또 민주당과 무소속이 번갈아되기도 했었고 또 진보당의 상승세도 상당히 좀 있는 그런 지역이어서 해볼만 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면 누구를 꺾어야 되느냐. 그 지역에서 국민의힘 인사가 당선될 가능성은 비교적 낮다 보니까 네네. 민주당을 끊임없이 이제 공격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좀 선거 전략을 캠페인을 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지금 이제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에 대해서는 이제 조국 대표가 민주당을 향해서 후보 단일화를 좀 해보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약간 이제 지금
이 호남에서는 서로 이제 좀 경쟁을 하고 있고 지금 부산에서는 단일화를 해보자 네. 하는데 어떻게 될까요? 제가 조국혁신당의 아주 선거 초기 국면일 때 네. 본인들은 호남은 끝까지 간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그러나 부산과 인천 강화는 좀 다르다는 이야기를 이제 직접 듣기도 했는데 네네. 왜냐하면 부산 금정은 국민의힘의 상당히 우세 지역입니다. 지금 네네. 현역 국회의원도 국민의힘 분이시고요. 네네. 그런데 좀 해볼 만하다. 단일화를 했을 때 그래도 승리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라는 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당히 낮아요. 네. 그리고 집권 여당의 선거는 대통령의 얼굴로 치른다고까지는 아니어도 대통령의 어떤 그림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여당이 아무래도 예, 네. 정권 운영의 책임을 같이 이제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금정의 지역에서는 조국혁신당이 끝까지 완주할 필요는 어차피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렇다면 민주당과 힘을 합세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또 인천 강화도 완전히 이제 보수 색채가 강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지지율 하락세 그리고 인천 강화에서 대북 이제 확성기 방송으로 엄청 또 주민들이 고통받는다라고 네네. 하거든요.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비토의 이런 심리도 분명히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거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했어요. 네네네네. 그러면 표가 좀 갈리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서도 어떤 단일화로 상승작용을 내면 아 그래도 최소한 이기거나 아니면 바짝 좀 추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호남을 대하는 선거 전략과 이런 그러니까요. 부산, 금정, 인천을 대하는 선거 전략이 완전 판이하게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이제 응할지가 좀 의문인데 지금은 엄청 싸우고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 민주당의 부산, 금정 그 후보가 이력이 대단히 이제 좋으신 분이더라고요. 저도 이제 네네. 찾아보고 그런데 여기에 출마를 한 적은 없는데 조국혁신당에서 2번이나 낙마한 사람을 추천했다 해서 매우 경쟁력이 없는 후보인 것처럼 막 폄훼했어요. 근데 알고 네. 봤더니 이제 도전은 했을지 모르지만 이제 본선에서 이제 겨뤘던 분은 아니셨거든요. 그런 거 갖고도 아직은 뭐 말싸움 비슷하게 이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사실 이게 한쪽에서 뭐 전략을 지금 지역별로 다르게 한다곤 했는데 그래도 당 차원에서는 사실 그거를 분리해서 또 보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근데 흘러갈까요? 이게 이재명 대표 2기 체제에서 처음 치러지는 선거예요. 그럼 뭐 네.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지만 호남 지역이 두 곳이나 있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에 어쨌든 조국혁신당이 민주당 세에 균열을 내고 있다 보니까 네. 언론도 이쪽 두 곳의 선거에 특히 이제 영광이 더 그래요. 영광이 네네. 최근 지표를 보면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서기도 했거든요. 아. 그래서 긴장의 끈을 놓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선거지만 결과적으로 대단히 큰 선거가 돼버린 측면이 있어서 민주당도 수성을 해야 된다. 다만 이제 금정과 강화는 민주당도 이기기는 좀 어려운 지역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선거는 그냥 이기는 게 정답인 겁니다. 물론 절차는 페어플레이를 해야 되겠지만 뭔가 합종 연행이라는 비판을 감내하고라도 승리를 견인해내기 위해서는 뭔가 여러 방도를 이제 서로 간에 전략적 논의하는, 연대가 또 있을 예, 수도 있을 있을 것 가능성, 같습니다. 가능성도 보고 계시군요. 자, 마지막 생생 코멘트 살펴볼까요? 인버스 투자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네, 이 또한 좀 논란이 좀 됐던 발언인데요. 민주당이 금투세 관련 찬반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영환 민주당 의원이 인버스 투자를 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발언을 해서 논란이 지금 뜨거운데요. 인버스라고 하면 이제 하락장에 네. 투자를 하는 그 방식을 말하는데 김영환 의원은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금투세 관련해서 이 논의가 모아지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그 정책위 의장은 이거 유지해야 된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는데 뭐 이소영 의원 등은 이거는 하면 안 된다. 이거는 주식 투자자들, 개미 투자자들에게 굉장한 타격이 될 것이다. 뭐 이런 논란이 있었죠. 그럼 네. 우리 한번 디베이트를 해보자 이랬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토론회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2대2로 이제 나눠져서 이제 토론이 있었는데 김영환 의원은 이건 유지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이야기를 하던 중에 네. 그런 겁니다. 일단 이걸 도입하면 안 되고 유예하거나 아예 폐지해야 된다라는 입장의 가장 큰 거는 이 금투세가 도입이 되면 이거는 뭐 과세 있는 그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하고 이런 원칙도 좋지만 그러면 이게 아주 일부한테밖에 과세 대상이 이제 좀
미치지 않는다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매력적인 시장으로 기능을 하지 않을 거다. 네네. 그래서 많은 뭐 기관 투자자들이나 이런 부분이 빠져나가거나. 세금을 감내하면서까지 이 시장에 있지 않을 거고. 근데 미국이나 영국 뭐 이런 국가들도 다 도입을 하고 있거든요, 금투세. 그래서 네네. 제가 이제 주식 투자하는 젊은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이제 반대 입장을 갖고 있는 네. 금투세. 그랬더니 그런 곳들은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주식 수익률이 한국보다 훨씬 좀 크고 주주에 대해서 배당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어떻게 보면은 세금 이 나라도 물리고 우리나라도 물리는데 왜 빠져나가지 했지만 시장적인 메리트가 훨씬 큰 곳으로 우르르 빠져나갈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에서 주식 투자를 하는 개미 투자자들이 많이 이제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논란인데 이게 다시금 나온 거예요. 그 토론회 과정 네네. 중에. 그러니까 김영환 의원이 그럼 계속 금투세 도입하면 하락할 거라고 전제하고 지금 얘기하시는데 네네. 그럼 하락장에 걸어라 이런 취지였던 거예요. 네네. 하락할 때 오히려 수익을 내는 그런 파생 상품이 바로 인버스라는 네네. 거잖아요. 역방향으로 오히려 네네. 주식이 늘면은 주식 투자를 한 사람들이 이제 보는 거고 혹시 모르니까 위험 분산을 위해서 이제 해지를 하는 거죠. 네네네. 위험 분산을 하는 거죠. 그럼 나는 떨어져도 오히려 수익을 내는 상품에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떨어질 거라고 그렇게 확신하시면 떨어지는 거에 거세요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럼 나라가 만약에 쇠락하고 하면 나를 팔아버리란 소리냐. 네네. 그리고 민주당이 더불어 인버스당이다. 뭐 이렇게까지 좀 네.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유, 그렇군요. 근데 요즘에 이제 금투세 관련해서 상당히 지금 예민한 시기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곧바로 반응을 한 것 같기도 한데 이제 박창대 원내대표는 이제 토론 끝나고 나서 빠른 시일 안에 이제 좀 입장을 이렇게 당론을 좀 정해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식으로 좀 될지도 좀 궁금하네요. 아마 당론은 이제 민주당에서도 설왕설래가 있고 정책위 의장도 좀 부정적인 이걸 유예하거나 이런 건 좀 부정적인 입장이고 사실은 이게 걸어왔던 연혁을 보면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됐고 심지어 하기로 했는데 한 번 또 유예가 되기도 했고 네. 그러면 이게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유동성이 많은 거라서 좀 많이 물음표가 저는 개인적으로 쳐집니다. 이걸 그냥 유예하는 게 맞는지와 관련해서.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일단 이 화두와 관련해서 이 1,400만 명의 주식 투자자들, 이른바 네. 개미 투자자들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비토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냥 왜냐면 다 유권자들이잖아요. 청년들이 또 많이 포집해 네. 있기도 하고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유예를 하는 방향으로 좀 당론이 모아지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정성 의원 같은 경우는 네, 이제 그러니까요. 예. 폐지가 낫다라고 어디 방송 인터뷰에서 발언을 맞습니다. 했더라고요. 제가 이 해당 인터뷰를 듣기 이전에 그 진행자가 정성 의원이 조만간 나오니까 곧 나오니까 물어보겠다. 왜냐하면 당론이 잘 안 되고 이 토론회에서도 의견이 일치된 게 아닌데 사실 이 안에서 어떻게 좀 이야기를 나눠서 그렇죠. 좀 당론을 모아보자 네. 한 건데 오히려 이제 그 이견 차이가 더 두드러져 보이고 네. 또 일부 이제 좀 폐지 측면에서는 오히려 맞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주장했던 맞아요. 그런 주장들이 나오니까 그렇죠. 지금 더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떤 입장인지 보자. 근데 당론을 어떻게 만드냐? 당론이라는 거는 의견이 모아졌을 때 하는 건데라는데 정성 의원이 딱 그때 나와서 오히려 폐지까지 좀 검토해 볼 수 있다라고 하니까 폐지로 또 당론이 모아지는 거 아니야? 지금 이런 전망까지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를 치러야 되는 이런 그 당의 입장에서는 유권자들의 어떤 열화 같은 열망을 왜냐하면 그날 토론회에서도 네.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이해 당사자인데 왜 우리를 배제하고 하냐. 근데 이제 이건 당내 약간 행사 비슷한 거여서 다음 기회에 모시겠다 이러고 이제 소란도 상당히 크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유예 내지는 아예 그냥 논의의 어떤 그런 다시는 싹을 좀 제거하는 방향으로 폐지 이야기까지 또 민주당에서 나오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금투세 관련해서는 이제 민주당 내에서 좀 하나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좀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만나봤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뉴스픽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 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합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정치 분야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주제는 윤 대통령 여 지도부 만찬, 향후 당정 관계는 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을 했는데요. 뭐 만찬 전후로도 참 많은 또 이제 좀 기사들이 네. 쏟아져 나왔고 또 해석들도 더 다양하게 네.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회동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5글자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5글자요? 예, 네. 밥만 먹었다. 밥만 그런데 먹었다요. 예, 이게 네. 제 평가라기보다는 네. 왜냐하면 너무 성과가 없었다고 하고 사실 이렇게 만찬을 하는데 이렇게 시끌벅적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전부터도 사실 밥만 먹으러 가는 자리는 아니지 않느냐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예. 결국 그냥 밥만 그렇게 먹었다. 돼버린 거죠. 네. 그래서 기자들도 한동훈 대표한테 직접 물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니 이번 만찬에 어떤 성과가 뭐라고 생각하시냐라고 했을 때 네. 밥을 먹은 거죠. 이런 취지로 대답을 해요. 네. 예, 고기를 먹었다. 예, 네. 왜냐면 뭐 우리 한동훈 대표가 좋아하는 게 고기여서 소고기, 돼지고기를 뭐 바베큐로 하려고 했지만 이런 것들만 사실은 된 거예요. 네. 그런데 정말 의논해야 될 게 제가 한 10,000평이 대단히 마음에 와닿았는데 네. 이제 한동훈 대표랑 윤석열 대통령이 밥을 먹고 배추가 이렇게 걸어가요. 아. 배추가 왜냐면 한 폭에 지금 22,000원까지 네네. 됐거든요. 갑자기 엄청 급증이 그렇죠. 폭염 네, 때문에 네, 네. 너무 비싸서 이제 가격이. 김치를 못 담가 먹게 생겼는데 배추가 이렇게 외면을 하고 이렇게 링거를 맞고 갑니다. 링거에는 의대정원이라고 써 있어요. 아. 그리고 백은 김건희 여사 이제 백이라고 써 있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슬프게 몸을 돌려 가는데 이 부분이 사실 한동훈 대표로서는 논의하고 싶었던 의제였던 거죠. 근데 만찬장에 여당 인사들만, 당 인사들만 20명 가까이 가는 거예요. 지도부가 네. 가는 거니까. 대통령실에서도 뭐 안보실장이다, 정책실장이다 나오면 다 합하면 뭐 30-40명이 때로 이제 식사를 하는 자리고 서빙을 하는 방식이었다고 하는데 네.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독대 요청했던 그 진정성은 전 이해가 되지만 또 이제 독대를 요청하는 그 시기, 그 발언, 언론에 알려진 거 이건 사실 대통령을 자극하기 충분했던 것 같아요. 대통령 순방하던 중에 1일차에 갑자기 독대를 요청했던 언론 보도가 한 채널A 단독 보도로 네네. 나옵니다. 그럼 대통령은 어쨌든 성과를 위해서 갔는데 그리고 그 시점에 한동훈 대표가 조선일보랑 인터뷰를 하는데 대통령실이 굉장히 민심과 동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 김건희 여사는 또 사과를 해야 된다고까지 합니다. 네네. 대통령의 부재 중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끝나자 사실 한동훈 대표는 김건희 여사 이슈와 관련해서는 부적절하다고 한번 했다가 그 뒤로 폴더 인사하고 네네. 기자한테는 제가 언제 사과를 요청한 적이 있던가요? 라고 물었었어요. 네네. 그런데 대통령이 지지율로 좀 곤혹스러운 상황에서 여당 대표가 했다고 대통령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무적으로 좀 매끄럽지 못했던 거죠. 이것을 누가 누설을 했냐, 언론사에 누가 먼저 알렸냐로 설왕설래했고 우린 절대 아니다라고 했지만 네. 대통령 입장에서는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국면을 사실 한동훈 대표가 좀 만든 측면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또 품지 못하는 대통령의 어떤 좀 아량이랄까요? 이런 판단, 이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 좀 분명히 있고 그래서 이거는 다 지는 게임을 결국에는 이 두 사람이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독대 부분이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뭐 언론에 흘렸다라는 부분도 있었고, 뭐 체코 성과가 묻혔다라는 네. 그런 불편한 그런 감정을 또 여과 없이 드러내기도 했는데 이렇게 뭐 독대를 언론에 흘리고 또 거절하고 또 재요청하고 이런 흐름들은 왜 계속해서 이렇게 좀 반복적으로 나오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아마 한동훈 대표는 지금 당대표가 된 지 꽤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언론의 진단에 따르면 큰 성과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당 장악력도 완전히 좀 본인이 그립감을 쥐고 운영하는 것도 아니라는 평가가 나와요. 아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저는 그것도 정말 진정성 있는 행보라고 봅니다만 의대 정원에 뭔가 정치적 사활을 걸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노력을 기울여요. 의사 단체들은 이해관계도 또 다르고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있더라고요. 전문의 단체가 있고 또 뭐 개업이 단체가 있고 교수들이 또 의대 교수들이 네네. 있고 그러니까 이걸 한 테이블에 모으려고 했는데 잘 안 됐죠. 그리고 대통령실은 힘을 전혀 실어주지 않았어요. 한동훈 대표가 처음에는 올해 입시는 정말 건드리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너무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그러면 2025년도라도 하겠다. 네.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딱 잘라서 안 된다는 취지인 거죠. 대통령실은 오히려 한 발 더 나아가서 한덕수 총리가 뭐 가짜 뉴스라고 막 이제 언성을 높이기도 했고요. 개혁에 대해서 역사적 평가를 우리는 받을 거다라고, 우리는 옳다, 우리가 정의롭다 이런 취지로 한 발도 물러서고 있지 않아요. 거기에 정치적 공간이 좀 갇혀버린 측면이 있죠. 그것을 좀 뚫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대통령과 그럼 내가 한번 승부를 정말 보겠다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그 한동훈 대표의
행보에 이른바 발을 맞춰준다, 병풍으로 서준다, 들러리를 서준다, 이 판단은 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를 계속해서 좀 부각하게 되는 좀 그렇죠. 측면이 있는데 네. 이게 어떻게 좀 풀어가야 할지 좀 잘 아마 모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좀 지금 내가 뭔가 노력을 해도 지금 답답한 상황이 이제 대통령의 탓이 네.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것인지. 부분이 있는 것 네네. 같은데 거기에 그러면 크게 그렇지 한동훈이 대안 세력이지라고 하는 데는 좀 실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본인도 정치적으로 크게 손해를 본 셈이 됐어요. 네. 심지어 어느 정도로까지 친윤 내지는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대표에 대한 익명의 평가들이 나오냐면 정치 어디서 배웠냐, 정치 잘못 배웠다라고 그냥 일갈합니다. 그리고 아주 얄팍한 자기 정치 한다라고 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졌어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지금 당에서 주도권을 못 쥡니다. 본인이 제안을 하면 최고위원들이 그냥 언론에 나와서 최고위원 회의에서 당신은 원내 사령탑이 아니다. 최장병 네네. 특검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당신 말 우리 따를 필요도 없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네. 지도부 내에서도 맞습니다. 지금 완전히 장악했다고 보기엔 좀 어렵죠. 예, 그때 대통령이 전혀 힘을 실어주지 않는 여당 당대표구나를 다시 한번 너무 확인을 시켜줬고, 그리고 감정적으로 너무 격돌하고 있어요. 이것도 그냥 물밑에서, 근데 물밑에서 여러 차례 하긴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네. 그게 안 되니까 좀 이제 언론에도 나오게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언론에 나온 게 뭐가 잘못이냐 이러는데, 갈등이 제대로 수습되지 않고 만찬이 그냥 끝났잖아요. 그럼 어떻게든 이걸 좀 풀어나가는 노력을 그냥 언론에 보이지 않고 그냥 하면 되는데, 네네. 한동훈 대표가 또 바로 나 홍철호 정무수석한테 또 독대 요청했다. 네네. 이러니까 대통령실이 또 굉장히 불쾌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초보의 한계를 좀 노정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어서 이거는 지금 너무 한가해 보이는 거예요. 아니 지금 국민들이 30대 한 여성은 추석 때인가요? 최근에 90번 전화를 돌렸다는 거예요. 응급실에. 네. 돌아가셨습니다. 네네. 그리고 출산을 구급차에서 하고 있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만 원이 넘는 배추 한 포기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고, 외식 물가는 정말 천정부지로 치솟는데 친한이니 친윤이니 독대를 하니 마니 이러니까 국민들이 아마 이번에 대해서는 좀 실망을 하신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의정 갈등이라든지 뭐 적어도 이제 배춧값 얘기 정도는 또 나왔어야 되지 않느냐, 민생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좀 아쉬움들이 있는데 정말 그 만찬에서는 그러면 이제 뭐 별다른 얘기가 아예 안 나왔다는 건가요? 제가 이제 국민일보에서 만찬장에 말말말 이런 거를 또 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자는 그 자리에 이제 배석하진 않았으니까 이제 그 국민의힘 인사들이나 아니면 네네. 이제 대통령실에서 알려주는 건데, 저는 어떻게 보면 대단히 좀 한가하다. 그리고 국민들의 좀 분노를 좀 유발할 부분이 있다. 뭐 이를테면 소개된 말들이 이런 거예요. 어쨌든 대통령은 거의 대부분을 말씀하셨고, 거의 대부분의 상당량은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된 그 부분이었다. 그래서 원전 생태계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셨고, 소소하게 알려진 것도 우리 한동훈 대표가 고기를 좋아해서 바베큐를 하려고 했지만 이제 그게 여의치 않아서 이제 고기를 먹게 됐는데, 24일이라는 날짜에 만난 것도 사실은 엄청 엄중하니까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최소한 정치 있는 그런 정치 화법을 쓰잖아요. 근데 네네. 날씨가 지난주는 너무 더웠고 다음 주는 좀 추워져서 야외에서 먹을 수 있는 시간이 뭐 그때였다. 네. 대통령께서 아이스 라떼를 드셔서 한동훈 대표가 감기 기운 있으신데 아이스가 괜찮냐라고 했을 때 난 찬음료를 좋아한다. 네. 이게 그냥 그 기사의 내용이었어요.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대단히 한가하다. 현실 인식이 좀 아니하다, 예. 이런 좀 반응들이 그리고 있었겠네요. 한동훈 대표도 이를 갈고 갔으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든 이야기를 했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네. 이재명 대표와 영수회담 했을 때 이재명 대표 사실 합의되지 않은 A4 네네. 용지 꺼내서 이야기했잖아요. 네네. 그 비공개 회담을 취재한 그 기사들을 보면 실제로 대통령이 거의 많은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비공개 때. 그러니까 네네. 나한테 지금 이 기회밖에 없다. 나는 국민들 앞에서 이런 걸 대통령께 요청했다라는 걸 남겨야 되겠다.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대비가 약간 되는 측면도 있죠. 한동훈 대표는 아이스라떼는 뭐 네. 괜찮으시냐 이런 거였어요. 별 말을 안 했습니다. 그것도 좀 정치력의 한계로 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를 갈고 이렇게 의제를 논의하고 싶었으면 이것도 하나의 기회이지 않았을까, 좀 여러모로 아쉬움이 남습니다. 계속해서 약간 그 유난 갈등에 대해서는 뭐 1차, 2차, 3차 뭐 이렇게 해서 계속 보도가 됐던 것 같은데, 이 뭐 수평적인 이 당정 관계를 좀 이렇게 뭐 수립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좀 궁금해하거든요. 네. 이게 좀 앞으로 어떤 한동훈 대표의 그 리더십이 좀 정착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도 좀 있고요. 그렇죠. 일단 한동훈 대표의 좀 호의적인 보수 언론들도 이번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뭐 다 잘했다라고 평가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언론에 알린 것부터 대통령실의 경로를 이제 자언했습니다. 본인들이 아니라고 엄청나게 했는데 지금 뭐 한간에 이제 그러면 그 경위가 어떻게 된 거야 했을 때 이제 국민의힘의 박대출 의원의 자제분이 결혼을 하는데 네. 그 자리에 홍철호 정무수석도 오고 이제 한동훈 대표도 오니까 독대 자리를 마련해 주십시오. 막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다는 건데 네. 많은 인사들이 또 이게 열린 공간에서 이야기를 나누면 듣잖아요. 네네.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완전한 이제 그 화제 인물인데 그래서 그게 이런 식으로 퍼져나갔다고 이야기하는 또 그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 경위에 어떻든지 간에 대통령실에서 이게 알려짐으로써 대통령을 결과적으로 곤혹스럽게 했다. 독대를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 대통령한테 공을 넘김으로 인해서 정치적 부담을 줬고 안 받으면 불통임이지 받으면 본인 정치하는데 대통령을 사실 수단으로 삼는 네. 이런 인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평적 당정 관계는 어려워진 것 같고 저는 그냥 한동훈 대표한테 정치적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 본인이 아마 승부수를 띄어야 될 겁니다. 지금 이렇게 흐지부지해서는 당내에서 지원을 받기도 어려울 거고요. 대통령과 관련해서도 지원받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하게 선을 긋고 대통령과 좀 할 것인지 거리를 두기를 정확하게 할 것인지. 근데 그것도 좀 어려워 보이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했던 거예요. 사실은 네네. 이재명 대통령과 너무 사이가 나빴고 여당 대표였지만 이게 지원하지 않고 상호 간의 감정적 골은 대단히 깊었고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당시에 당대표로서 조금 지지를 하고 본인의 세를 구축할 수 있었던 건 선거마다 이겼거든요. 정말 선거의 여왕이라고 할 정도. 근데 한동훈 대표가 그런 정치적 구력을 보여주기는 어려울 거고 지금 재보선 얘기를 나오는데도 시도당에 일임한다. 시도당에 일임하는 선거는 없습니다. 당대표 얼굴로 치르는 거예요. 모든 선거는 정치적 책임에서 시도당에 일임했으니까 나는 책임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호남 선거에서 어차피 국민의힘이 안 되더라도 득표율 같은 거 언론이 다 진단할 거예요. 왜냐면 이준석 대표 때는 2자릿수 득표율이 나왔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한 자릿수 그것도 막 3, 4%, 4, 5%가 나온다? 이거는 대단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해야 될지 한동훈 대표가 고민이 깊어질 것 같은데 지금 많은 시간을 흘려보냈고 대통령과 선을 그을 수 있을 때마다 사실 애매모호한 스탠스를 취해와서 그것도 쉽지 않아 보이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한동훈 대표로서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앞으로 뭐 독대 관련해서는 뭐 계속해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또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제는 좀 가능성이 좀 많이 멀어졌다고 봐야 할까요? 한동훈 대표는 정말 계속해서 제기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대통령실의 이런 불편한 기류를 알고 그리고 지금 한동훈 대표 체제의 그 친한 인사들에 따르면 우리도 참을 만큼 참았다. 여러 번 독대 요청을 했는데 다 거절당해서 이렇게까지 나온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대통령실이 안 만날 이유가 없어. 지금은 시점이 아니야라고 하는데 또 요청했다라고 언론에 그냥 알려버리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사실 보수층의 굉장한 호응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민주당을 향해서 굉장히 날선 공격을 일단 법무부 장관 때 했잖아요. 네네. 그런 어떤 캐릭터가 있잖아요. 아주 말을 시원하게 쏟아내고 그 부분을 보수 유권자 지지층들한테 시원함으로 다가가고. 근데 그것을 지금 민주당에 하지 않고 이제는 내부적인 이제 갈등으로 방향 전환이 된 거예요. 네. 대통령을 향해서 한다고 대통령은 인식할 것 같아요. 당연히 수위 조절은 하겠지만 그 스탠스는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냐? 이게 알려진 게 무슨 문제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네네. 하고 있으면 이 갈등은 풀리지 않을 거고 대통령도 검사 시절에도 딱 이제 마음에 드는 후배 그렇지 않은 후배와 관련한 이제 뭐 친소 관계에 따라서 정말 뭐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지금 그걸 네. 그대로 하는 대통령도 문제라는 이 평가가 있고 한동훈 대표가 이걸 또 뚫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또 부족함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야당과의 뭐 화합에 앞서서 이제 좀 당정이 화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 이런 또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계속해서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는 최재형 수심이 기소 권고 딜레마에 빠진 검찰입니다. 네, 김건희 여사의 이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한 이제 결정이죠. 최재형 목사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기소 권고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게 저번에 지난 수심위에서는 이제 명품백 수수에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는 불기소 네. 권고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상당히 좀 그 같은 사건에 대해서 좀 다른 잣대를 들이댔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위원 의견을 보면 이게 지금 8대 7로 갈렸습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팽팽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이게 검찰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는 청탁금지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거 맞습니다. 네. 그런데 검찰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처벌 규정이 없으니까 불기소해야 된다 해서 끝난 게 아니고요. 네. 직무 관련성이 없다라고까지 면죄부를 줬어요. 네네. 이 명품 가방은 김건희 여사를 만남을 청하기 위해서 그냥 들고 간 단순한 선물에 불과하지 어떤 청탁성으로 민원을 제기하면서 그 대가로 금품을 준 게 아니다. 검찰은 왜 그런 논리를 펴냐면 네네. 약간 무리해 보이는 부분도 있거든요. 대통령의 부인이라서 만나러 갔다고 보는 게 좀 상식에 맞고, 네네. 그리고 그 당시에 최재형 목사가 여러 민원을 넣어요. 자기 아는 인사를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해달라. 통일TV 뭐 송출 네네, 문제, 네. 뭐 시간적 격차가 크다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만, 그런데 왜 그러냐면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을 하면요. 네네. 배우자는 처벌을 받지 않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건 그걸 처벌을 받습니다. 인식하고 있었느냐, 이 부분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내 배우자가 이런 직무 관련한 금품을 받았으면 신고하게 돼 있어요. 네네. 신고하진 않았어요. 그거는 대통령실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까지 수사하는 부분은 검찰로서는 상당히 좀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직무 관련성도 없다 이래서 그냥 무혐의 수순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과 관련한 수사심의위원회는 그래 여사는 무혐의가 맞다라고 했는데 최재형 목사 나도 열어달라 이랬어요. 네네. 검찰이 자발적으로 연 거 아닙니다. 네네. 이 시민위원회가 이거 한번 당사자한테 소명결 좀 주고 이럴 필요가 있겠는데 네네. 당사자는 자기를 처벌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네, 나는 청탁 네. 의도도 있었다, 네. 이런 이야기도 하는 것 같아요. 아이러니하게도 검찰은 처벌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피해자를요.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왔느냐.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 정합성이 맞기 위해서는 이거 대가관계도 없고 청탁도 아니고 최재형 목사 당신도 무혐의다라고 해야 되는데 네. 심의위원들이 이거는 기소해야 되겠는데, 이건 법원 판단 한번 받아봐야 되겠는데, 직무 관련해가지고 금품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검찰의 논리적 정합성이 완전히 깨지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언론 보도도 엇갈려요. 최재형 목사만 기소를 하고 여사는 무혐의를 한다. 아니다. 둘 다 무혐의로 한다라는 건데, 그러면 대단히 국민 법관정이랑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요. 받은 네. 사람은 이제 어떻게 좀 기소를 해야 되고, 약간 받은 사람은 네. 괜찮고 이제 준 사람만 지금 그렇게 그렇죠. 기소를 해야 처벌을 된다. 하는 네, 거죠. 네. 이거는 좀 법상식에도 안 맞고, 검찰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최재형 당신이 먼저 검찰 조사할 때는 이거 청탁의 목적 아니었습니다. 뭐 네네. 이런 영상도 틀고 네네. 이랬었거든요. 그런 걸 김건희 왜 여사 때. 번복했느냐 이런 예. 논의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냥 뭐 뇌물 사건이나 알선수재를 사건을 수행했던 그냥 변호사로서 입장에서 보면 많은 당사자들이 청탁 아닙니다, 뇌물 아니에요, 대가관계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수사기관이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주지 않아요. 수성한 돈거래나 금품의 어떤 오간 정황이 있으면 진술보다 더 그 맥락을 살피게 마련인데, 그러면 검찰이 최재형 목사라는 사람의 말을 그렇게 신뢰하는 건지 좀 의문이에요. 네. 그래서 검찰이 참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게 됐고,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실상 이거 빨리 속도를 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어떤 판단이 또 내려질지 오늘 또 보고를 한다라고 하거든요. 김건희 네네. 여사와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이게 귀추가 상당히 주목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이 사실은 이제 뭐 어떤 좀 권고에 불과하니까 무조건 따라야 하는 건 또 아니라고 해서 이게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다, 이런 기사들도 있던데요. 맞습니다. 네. 강제력이 없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기소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검찰이 불기소를 한다?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 부분과 봐주기를 완전 한 것 봐주기라고 같다. 네. 생각하고, 이거는 윤석열 턱밑까지 치는 수사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그러니까 그것을 조기에 제어하기 위한 판단을 내렸다고 볼 겁니다. 그러면 당장 이제 민주당이나 야권에서는, 국민의힘에서도 최상병 특검 같은 걸 거부할 때의 논리가 공수처 수사 잘 되고 있는데 왜 안 하냐, 지켜보자. 그럼 똑같은 논리로 검찰 수사 잘 됐다고 국민들이 판단하고 계시냐. 그렇지 않으면 특검하자. 특검이 더 필요하다는 예. 이제 논리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한 또 분기점이 된다라는 점은 사실
좀 명약 관화한 것 같습니다. 검찰의 판단이 어떻게 내려지느냐에 따라서 그렇다고 김건희 여사를 기소하진 않을 거거든요. 이제 최재형 목사를 어떻게 하느냐가 좀 분기점인 것 같은데 기소를 하면 하는 대로 논리가 안 맞으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 그러면 수사해라라고 네, 이제 나올 될 거고, 것이고 불기소를 하면 이것 봐라 이거 맞느냐 준 사람은 처벌하고 받은 사람은 처벌을 안 한다고 특검하자 이렇게 될 공산이 크죠. 이런 가운데 이제 좀 김건희 여사가 4년 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이죠. 이종호 전 대표와 수십 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제 주가 조작 이 수사에 돌입하고 나서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좀 알려졌는데 맞습니다. 이 시점이 좀 그렇죠.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면요. 이 도이치모터스 1단과 관련해서 수사가 처음에는 형사 이제 중앙지검 어디에 이제 배당이 되는데 좀 잘 진척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재배당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막 증권사 압수수색도 하고 이제 수사가 속도를 내요. 그러다가 이제 반부패부로 이제 이첩이 되는데 네. 그때 고발인들 조사를 좀 하면서 수면 위로 수사가 되고 있던 중이에요. 이종호 씨는 지금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재판부에서 항소심에서 이걸 다 설계한 아주 그냥 주범이라고 판단을 네네. 받은 사람입니다. 김건희 여사랑 굉장히 많은 일주일에 36번을 낮밤 가리지 않고 연락을 해요. 네네. 이종호 씨 뭐라고 했느냐? 저는 김건희 여사랑 연락 최근에 주고받은 적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수사선상에 오르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의 대표잖아요. 블랙펄 네네. 인베스트먼트를 압수수색했을 때는 그 회사 서버에서 김건희라는 폴더가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블록딜 뭐 이런 거, 블록딜은 장외 거래를 하는 건데 그게 시세 조정에 영향을 덜 줍니다. 장외 거래이기 때문에. 근데 이번 재판부에서 이 블록딜이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이 김건희 여사랑 최은순 그 모친이 23억 이득을 보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 블록딜이 시세 조정에도 영향이 안 미쳤다고 볼 수 없다. 대단히 수상하다고 재판부가 또 설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확인을 할 차원이 있었나? 김건희 여사도 이 일당들의 어떤 행태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점검을 하거나 수사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인지해야 될 부분이 있었던 건 아닌가? 왜냐하면 압수수색 대상은 두 사람 사이에 오간 이런 흔적만 있지 내용까지는 안 나오죠. 네. 통화 내용까지는 확보가 안 네네.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JTBC 단독 보도로 상당한 좀 파장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도 계속해서 이제 여러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김건희 여사가 지난 총선 당시에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공천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또 제기하는 녹취록이 나왔습니다. 이게 참 뭐 2022년도 재보궐선거 그리고 지난 4월 총선 선거 계속해서 좀 터지고 있는데 이 파장이 좀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이게 서울의 소리 보도였는데요. 의미가 있는 부분은 이게 직접 증거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제 김건희 여사가 관여했다라고까지 한 이것 봐라 스모킹건이다 이렇게까지는 아닌데 약간 정황 증거 그 정도. 내부 인사가 이야기를 했다라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내부 인사라는 건 그 당시에 용인갑의 예비 후보로 준비를 하고 있었던 대통령실 행정관입니다. 김대남이라는 분인데요. 네. 본인이 엄청 그 지역에 가서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는데 갑자기 이원모가 온단다. 이원모라는 분은 그 배우자가 그 김건희 여사랑 대통령이 나토 순방을 갈 때 개인을 태워가지고 대단히 문제가 됐었어요. 그냥 지인, 아는 사람, 네네네. 수행단 이름에 오르지 않은 사람. 그게 이원모 비서관의 부인이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또 대통령이 이 두 부부에 대해서는 뭐 중매를 섰다라고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니까 네. 이건 여사가 하는 거고 여사의 이런 뭐 명을 받들어서 움직이는 게 이철규 의원이다라고까지 대단히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자기가 공천에서 배제되니까 그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라는 사람한테 어떤 부탁을 하냐면 이철규 의원한테 너가 기자니까 문자를 하나 좀 보내봐라. 내가 다 지금 한간에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당사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한다는 사실상 겁밥성 문자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고 네. 몇 시간 뒤에 그걸 또 철회합니다. 이게 김영선 의원과 상당히 유사해요. 내 공천에 김건희 여사 개입해가지고 내가 컷오프 됐는데 네네. 이걸 가지고 공관위원까지 찾아갔다는 보도가 있었잖아요. 네네. 나 폭로할 거다. 이 부분 나 공천 안 주면. 그러니까 유사한 패턴인 겁니다. 그럼 합리적 추론이 뭐 다른 데서 또 문제가 불거지려나 뭐 이런 것도 있고 김건희 여사가 상당히 또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 곤혹스러워지는 보도 내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 보도가 이제 연이어 이제 나오고 있어서 사실 민주당은 이제 여기에 굉장히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도 혹시 이제 그 김건희 여사 특별법 이걸 관련해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있다고 보는 게 왜냐하면 지금까지 거부권 행사할 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 했어요. 국민의힘 네네. 의원들이. 이번에도 할지 말지. 네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는 지금 이 공천 개입도 들어가거든요. 되게 오래 의논합니다. 그리고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기로 했어요. 네네. 그러면 보이콧만 하기로 맞습니다. 했죠. 이 말인즉슨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필요 없다라고 본인의 얼굴을 걸고 정치적 언사를 할 의원들이 부족해서 아니냐라는 또 정치적 해석이 나왔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은 이탈표가 안 나오더라도 재부인은 또 이게 무기명 투표예요. 나중에 종국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반대로 그냥 일괄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이탈하는 찬성표도 그냥 지역 민심도 살펴야 되고 대통령 지지율과 연동된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탈표가 언젠간 분명히 나온다는 게 민주당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방식으로 또 전개가 될지 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생생법률쇼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장유미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생법률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